안녕하세요. 당군조선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세 가지 정도 간략히 얘기할 작정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민족의 통사를 개략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특히 우리 민족의 사상적 어린 신교에 주의하면서 우리 민족의 귀원부터 환국, 신시, 배달국을 이야기했고요. 현재 당군조선을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당군조선의 역사를 해석할 때 자칫 저지르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근세조선의 사정을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당군조선은 근세조선과 나라 이름만 같았지 통치 이념이나 통치 방식, 국력, 국가의 경제사정, 국민 기풍, 국민 정신 등이 크게 달랐습니다. 뒤에서 근세조선을 다룰 때 말하겠지만 근세조선은 대한민국 건국 직전에 최근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신시 배달국 이래 우리나라 모든 장기 왕조들 가운데 문명이 가장 퇴보하고 가장 타락한 나라,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나라였고요. 말기에는 세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군조선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군조선 특히 전기는 사농공상순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낡은 유교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공맹의 유학이 발흥하기 최단 1000년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당군조선의 문명이 오히려 중국을 압도하고 선도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당군조선이 부유한 나라였다는 첫 번째 증거는 정전법의 실시와 소득세율의 점진적인 대폭적 인하입니다. 이세 불우임금은 정직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량형을 통일하고 삼배와 모시의 시장 가격을 단일화하는 등 경제생활을 일신했고요. 제20년인 서기전 2231년에는 신시 배달국 시대에 시행되다가 흐지부지된 정전법에 일대 혁신을 가했습니다. 정전법이 뭐냐면은 전답을 우물정자 모양의 9구역으로 나누어서 8가구 혹은 4가구가 각각 한두 구역씩 소유하고요. 중앙구역은 국유지로 삼아 8가구 혹은 4가구가 공동으로 경작하게 함으로써 사방 8구역의 생산물은 각 가구가 차지하고 나머지 중앙구역의 산물은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입니다. 우리 문헌에서는 정전법의 세율이 신시 배달국 시대부터 당군 조선까지 21세로 나타나 있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도 당군 조선의 정전법 세율이 20분의 1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군 조선 초기에는 11세였다가 8세 우서한 임금 때부터 21세로 낮아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의 정전법 세율은 시종일관 11세였습니다. 중국의 11세는 아마 당군 조선의 초기 정전법 11세에 대한 모방으로 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도 서기전 11세기에 왕이 백성에게 11세를 받았습니다. 기원 후 초기에 로마 제국도 속국의 국민들에게 11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동서양의 고대 열방들도 공통적으로 자국민이나 속국민에게 11세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 즉 우물정자로 나온 9구역을 8가구 혹은 4가구가 경영하고 중앙구역의 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대략 11세가 되는데요. 중앙 한 구역의 산물을 절반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대략 21세가 됩니다. 당군조선 시대에 실시된 정전법은 그 이전 신시 배달국 시대에 이미 시행된 것으로 우리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전법의 역사는 실로 유구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전법 시행의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살펴보면 정전법을 통해서 나라의 부요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 호족 세력이 등장해서 중앙 정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대부호가 되어서 사적인 무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군조선은 각 지방이 분권화되어 여러 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임금이 직할 통치하는 일천리 경기지방의 안정이 기묘했고요. 각 지방의 소국가들에서도 임금이 임명한 칸, 제후들 외의 무력은 제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각 마을의 토지를 우물정자로 구해가는 작업은 전국토를 개간하고 활용해 버려진 땅이 없게 함으로써 세금 수입을 늘리는 데 유용했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우물정자로 그에게 중앙의 산물을 세금으로 바치게 함으로써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죠. 세 번째로 정전법은 백성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당시는 상고시대 이래의 관습에 따라 수렵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전문 사냥꾼 세력은 민간의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이들도 사냥꾼 집단 연맹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정권은 항상 수렵 집단을 정권의 비호 세력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 전통은 근세조선 말엽 고종임금 때까지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렵보다 농업에 전념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정전법은 백성들의 배고픔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냥꾼 세력이 팽창하는 것과 아울러 백성들이 떠돌거나 산적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었겠죠. 네 번째로 정전법은 신시 배달국 말기에 토지 편중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자 단행된 개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의 개인 편중 문제는 동서고금의 최대 경제 현안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먼저 각 지파, 각 부족, 각 가문의 일정한 토지를 고르게 분배한 후 희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 50년에 한 번씩 토지가 자동으로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말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지 편중 및 대지주들의 횡포입니다. 근세 고려 말, 근세 조선 말, 외정시대가 그랬죠.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농지개혁 단행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전법은 당군조선의 경제 부흥을 촉발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그림이 정전법 개념도인데요. 2세 부루 임금 때부터 시행되던 정전법의 세율을 20분의 1로 낮춘 임금은 8세의 우수한 임금입니다. 그가 세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재정과 국부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의 글에 조선의 세법이 21세였음을 명시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21세는 나중에 더욱 낮춰지죠. 반면에 중국 고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의 세율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당군조선이 이토록 적은 세금을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맹자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은 왕궁이나 종묘를 크게 짓지 않고 왕릉도 크게 만들지 않고요. 관직은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대신들 사이에 선물이나 곡물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물과 선물, 곡물의 금지 풍토는 후대 색불로 임금의 조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교의 홍익인간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 임금의 검소 전략 정치가 맹자 시대인 서기전 4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우수한 임금은 각 지역 물자의 상호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도 힘을 썼습니다. 우수한 임금이 정치개혁에 큰 관심을 둔 명군이었으면 그가 미복 차림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이웃의 하나라를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돌아보았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수한 임금은 하나라의 정치 제도를 세밀히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어떤 통찰을 국정에 적용해 당군조선의 관제도 크게 개혁했다고 우리 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전법의 세율은 20분의 1에서 15세 버름 임금의 제2원년인 서기전 1661년에 대폭 감소됩니다. 그는 종전의 20분의 1 세율을 81세, 즉 80분의 1로 현저히 경감시켰습니다. 그러나 후대 적어도 중국의 맹자가 살던 시대인 서기전 4세기까지는 맹자의 말에 의거할 때 그 세율이 다시 21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세율의 이런 대폭적 감소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들, 맹자가 말한 이유들 외에도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된 당군조선 제국이 15세 버름 임금 때까지 700여 년의 통치기간 동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백성의 살림살이와 나라를 더욱 안정시켰겠죠. 그래서 버름 임금은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81세로의 대폭적인 세율 축소는 왕실 재정과 국부의 점진적 축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일정의 중앙구획을 다시 우물정자로 구등분해서 그중에 가운데 구획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중앙구획 내의 나머지 8구획 생산물을 각 가정이 차지하면 대략
80분의 1 세율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림은 80분의 1 세율의 개념도입니다. 단군조선의 신교 신앙과 정전법 시행은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없애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신흥 귀족의 등장을 억제해냄으로써 근세조선 후기의 고질병이었던 놀고 먹는 귀족들을 없애고 국민의 근면을 조장해서 평민들의 재화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부유해지고 국고는 넘치고 따라서 15세 버름임금 때 이르러 세율이 80분의 1로 크게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당시 백성들의 재화 축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재화의 투자로 인해 상공업의 발달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능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세 노을 임금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세간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바로 발해연안 아니면 흑룡강 강변에서 10섬이 넘는 다량의 금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옛시대의 어떤 제왕이나 대부호가 숨겨둔 금괴였을 것입니다. 10섬이라면 100마리인데요. 금괴 100말, 좀 과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이전에도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입증한 사건이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단군조선이 부유한 나라였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11세 도해 임금 치세의 산업 부흥과 갖가지 발명품에서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도해 임금은 신교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나라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크게 일으킨 임금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과학기술이 있었느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치기 어린 상상을 하는 거고요. 하나라와 상호 우호 제약을 맺어서 양국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유학생 25명을 하나라에 보내어 하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금강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개병제를 실시했다고 우리 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해 임금은 아사달에서 제38년에 열국 박물전을 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만국 박람회에 비슷한 건데요. 각 나라의 진귀한 물품이 사내같이 진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각지 특산물과 생산물의 전국적인 원활한 유통을 위한 하나의 조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단군조선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방 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의 그 생산물들을 한데 모으는 이런 박물전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이웃 나라들에서도 왔을 수 있죠. 제56년에는 송하강변에 공장을 세워서 선박과 각종 기계를 제조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상을 걸고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각종 기계가 발명되고 산업이 진흥되었습니다. 가정의 살림이 부유해지자 국민의 사기와 여유로움, 창조정신이 크게 진작되어서 각종 진기한 기계들이 발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발명된 기계들의 면면을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발명품의 목록이 거칠부 소사 혹은 거칠부 가서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인이 현대인보다 미련했을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역사적 기록을 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거칠부가 지은 국사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의 진실성을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거칠부 소사라는 것은 아마도 신라 진흥왕 때의 재상 거칠부가 편찬한 국사의 요약본일 것입니다. 서기 6세기라는 최근세 신라가 편찬한 그 국사가 단군조선과 그 이후의 역사를 싣고 있었지만 아마도 전란으로 인해 지금은 실전되고 없으니 참 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때 상을 받은 발명품의 목록은 이러한데요. 황룡선, 자행윤거, 자발뇌차, 천문경, 조담경, 자명종, 경중루기, 발뇌 동룡기, 소금, 천리상응기, 목류마, 진천뇌, 어풍 승천기, 흡기 잠수선, 기타 날씨의 청명도를 재는 양천계, 강우량을 재는 측우기와 양우계, 온도계의 일종인 측한계와 측서계,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재는 측풍계가 있었고요. 구석편, 연적, 측천기, 양해기 등도 있었습니다. 단군조선 시대에 창작된 이런 기계들 오늘날의 유사 기계들과 대등한 수준의 발명품으로 상상해서는 아니 되겠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전기의 활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작동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발명품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만 홀로 똑똑했을까요? 그보다 훨씬 후대이지만 단군조선 여루 임금 20년 서기전 377년에 중국 정나라 사람이 누시계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와 유사한 기계들을 만들었죠. 그 중에는 자동 유수기, 조명각 시계,
인조하인 등이 있습니다. 자동유수기는 동전을 떨어뜨려 넣으면 자동으로 음료수가 나오게 한 기계이고요. 조명각 시계는 일종의 알람시계로서 정해진 시각에 새 울음소리를 냅니다. 인조하인은 오늘날의 로봇과 유사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현재의 커피 자동 판매기, 알람시계, 로봇 수준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의 과학 문명은 진정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의 놀라운 건축물들과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욱 기묘하고 탁월한 건축물이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가 직접 관람했던 이집트의 미궁은 어떤가요? 미궁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휴레카, 유명한 그리스의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죠. 휴레카라는 말은 슈리스코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완료형 1인칭 단수로서 나는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로마의 장군 마르켈루스가 시라쿠사,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동쪽 끝에 해안 성읍인데요. 시라쿠사를 침략했을 때 시라쿠사 왕 히에론 2세를 위해서 갖가지 교묘한 전투기계를 창작해가지고 로마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바 있었습니다. 이 기계들이 로마군의 함선들을 갈고리로 걸어 뒤집어 엎었다는 등의 놀라운 이야기를 헬라의 사가 플루타르코스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와 그들의 장수 마르켈루스가 얼마나 놀랐던지 마르켈루스는 농담을 던지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하학자 거인 아르키메데스를 말하죠. 그 기하학자 거인이 바닷가에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는구만. 손이 100개나 달렸다는 옛 이야기 속 거인이 나타나 창과 화살을 날린다 해도 이보다는 덜 했을 것이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수없이 많이 발명한 기계들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그는 이것들의 제작법에 대해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기계공학 같은 모든 실용기술들을 비도덕적이고 저속한 것이라 여겼으므로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한 책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실용기계들이 계속 발전하지 못한 것도 아르키메데스를 비롯한 옛 헬라 철학자들처럼 윤리와 고상한 사상을 중요시하고 실용기술을 덜 중요시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비법을 혼자 간직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설사 기록을 남겼다 하더라도 직계 제자나 자손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다가 후대에 멸실된 것이 기계 발전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이유였겠죠. 이집트나 그리스, 바벨론의 놀라운 고대 문명 기술들도 후대까지 대대로 전수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놀라운 기술들이 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장되었다는 거죠. 자, 크게 세 번째로 단군 조선이 부유한 나라였다는 세 번째 증거는 군주들의 신교의 인의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 임금들은 앞서 다룬 서요사의 흥패막이설 성제사 천신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에 정성을 다하고 하늘의 복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과 경치한 애인의 마음가짐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흥패막이설 성제사 천신이라는 것은 나라의 왕업의 흥망성쇠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왕업이 자동으로 흥하게 된다는 거죠. 군주들은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친히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백성의 스승으로서 천부경과 삼일신고 등을 강론하면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 국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실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단군조선 제왕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적어도 삼국유사의 단군설화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설화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제왕들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교육정치, 백성들의 계몽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단군설화에 의하면 환희는 환웅에게 천부삼인, 즉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를 하사하면서 이 진리로 백성을 교화하고 널리 이롭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옛날 시대의 언어로 제세이화, 홍익인간하라고 명했죠. 이 단군설화는 단군조선의 임금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가운데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떤 정치를 펼치고 손수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를 마치 망원경처럼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단군조선 역사를 보면 그들이 바로 이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 같은 종교의 경전으로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맹자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치자가 빠지기 쉬운 사치와 향락, 거대한 궁궐 건설 등을 멀리하고 몸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가르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군주를 신뢰하고 사기가 진작되고 건전한 기풍이 조성되어서 그걸로 의욕이 충만해진 결과 살림살이는 점차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세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품성은 이웃나라들보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하고, 고대 중국 사가들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품성이 선량해서 다스리기가 쉽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런 전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단군 조선의 이 신교 교육 정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도회 임금의 공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신교를 크게 중흥시킨 것이죠. 신교의 중흥이 이 시기 산업부흥과 맞물려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신 유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유의자의 진언에 따라 명산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국선 소도를 설치했고요. 천제를 지낸데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임금이 친히 강론했습니다. 단군조선 군주들의 천부 삼인, 천부경, 삼일신고, 366사에 대한 강론은 단군 왕금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단군설화가 명백히 밝히듯이 군주가 천부삼인으로 백성을 친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세이와 정치, 즉 백성을 진리로 가르쳐 변화시키는 정치입니다.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백성들이 교화되고 변화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선각자로서 깨닫고 있었죠. 유의자는 11세 도예 임금 때부터 13세 흘달 임금 때까지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하던 현신이었어요.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 인물이고요. 중국에까지 이름을 널리 떨친 성현으로서 중국 은나라 탕 임금의 명재상이었던 이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흘달 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제12년에 가림토문의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림토문은 고대 한글입니다. 먼 후대의 지리지에 따르면 장백산, 구월산 만촌, 흥한령, 연해주, 송화강변 등지에 옛 비석이 있는데 거기 새겨진 문자가 법문과 흡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림토문의 옛 비석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흘달 임금은 제20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소인 소도를 다수 설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꽃인 천지화, 즉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흘달 임금은 그 무예와 용맹이 탁월해서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다고 우리 사서는 말합니다. 그때 흘달 임금 때 유의자의 조언으로 만들어진 듯한 제도가 바로 국자랑이라는 장구한 제도입니다. 흘달 임금은 무예와 용맹한 기상이 탁월했던 군주답게 재주가 뛰어난 미혼 자제들을 뽑아서 신교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학문을 닦고 무술을 익히게 했는데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신교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는 의미에서 밖에 돌아다닐 때는 머리에 무궁화꽃 모양의 장식품이나 혹은 실제의 무궁화꽃을 꽂았으므로 당시의 백성들은 그들을 천지화랑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천지화는 무궁화를 가리킵니다. 천지화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그리고 전의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었듯이 무궁화는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제천단을 만들 때 그 주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던 것도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주된 과업으로 삼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군조선 국자랑의 유풍입니다. 국자랑 제도가 그때까지 흘러내려간 거죠. 국자랑 제도는 나라의 전문 인재, 특히 문무겸전의 인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국자랑은 신라의 화랑제도와 고구려 조이선인의 모체입니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삼국동일에 크게 이바지했다면 단군조선의 국자랑제도는 단군조선의 국력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 일면을 엿보게 합니다. 잠깐만 16세 윤하 임금을 살펴보면요. 제28년에 구한족의 모든 왕들과 제후들을 연고탑에 모아서 삼신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환인, 환웅, 추임금, 단군왕금을 배향했는데요. 윤하 임금은 천제를 지낸 후에 닷새 동안 큰 잔치를 배설해서 무리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밤새워 등불을 밝혀놓은 채 뜰을 밟고 거닐면서 경전들,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를 노래하고요. 뜰의 한쪽에는 등불을 많이 밝혀놓고
또 한쪽에서는 둥글게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애환가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그 애환가는 일종의 신가로서 찬송가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태평을 누린다네 유사천신 낙대평,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밤새워 노는데 육적인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신교의 경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국왕의 잔치에서 신들을 찬미하는 게 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하지만은 임금이 주도한 단군 조선의 잔치는 타국의 그것과 달리, 혹은 후대 우리 민족 일부 군주들의 그것과 다르게 독특한 신교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신교 애민 정치가 단군 조선 국력과 국부의 근원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당시 5일 동안의 이 대연에 참석한 이들이 번조선왕과 막조선왕을 비롯한 단군 조선 치하 각 소국의 제후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교라는 하나님 신앙은 단군 조선 제국에 소속된 모든 왕들과 제후들의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군 조선 제국을 근 2000년 동안 지속하게 만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민족의 신교 신앙을 파악하지 못하면 단군 조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지요. 자, 오늘 강의를 잠깐 요약하면요. 정전법 세율이 처음에 11세에서 81세까지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하은주 3대에 걸쳐 시종일관 11세를 유지했던 중국과 달리 단군 조선의 국부가 계속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하겠고요. 둘째로는 열국박물전과 유통업 발달, 산업 부흥과 각종 발명품이 단군 조선에 부유했던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군주들의 신교 정신에 따른 근검인의 애국 애민 교육 정치, 그 시대의 표현으로 제세이와 홍익인간 정치는 백성들의 상부상조 기풍 및 창조 정신과 사기를 진작시켰고, 이에 따라 백성들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부가 축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